모토GP 역사에서 깨기 힘든 기록들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록들도 있다. 75년 이상의 모토GP 역사 동안 수백 명의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 경쟁해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했고 형제들이 최고 클래스에 도달했으며 온 가족이 오토바이에 헌신해왔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2025년까지 모토GP 역사상 처음으로 두 형제가 세계 챔피언십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마르크 마르케스 챔피언, 알렉스 마르케스 준우승.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뻔했다는 것이다. 이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희생, 부상, 비판, 비교, 그리고 극소수의 선수들만이 견딜 수 있었던 압박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마르케스 형제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그리고 이 기록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려 한다. 다른 형제들이 모토GP에서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형제가 세계 챔피언십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첫 반응은 감탄일 수 있다. 두 번째 반응은 아마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숫자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 2025년에 일어난 일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토GP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려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모토GP는 속도, 모터사이클링의 정점이다. 이 챔피언십에서 경쟁하는 프로토타입 모터사이클은 독특한 차량으로 오직 경쟁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양산되는 차량과는 어떤 유사점도 없습니다. 이들은 157kg 이하의 무게를 가진 기계에서 260마력 이상의 출력을 생성합니다. 가장 긴 직선에서 시속 35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라이더들은 다른 엘리트 스포츠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체력과 경쟁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인지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측면 힘과 제동력을 견뎌야 합니다. 모토GP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자체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어린 시절에 카트 경주에서 시작하여 소형 배기량으로 도약하고 150cc 모터사이클로 모토3에서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 30명의 라이더가 마지막 코너에 함께 도착하는 경쟁을 거쳐 그 다음에는 모토2로의 전환과 그 단계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및 기술적 요구를 거쳐 마침내 최고 카테고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잔혹한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경쟁 모터사이클링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 중에서 오직 소수만이 모토GP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포디엄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은 7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룬 성과입니다. 이제는 더 복잡한 층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세계 챔피언십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모두 최고 카테고리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두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두 사람이 동시에 최고의 성과를 내고 두 사람이 타이틀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모터사이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부상, 기술적 문제 또는 불리한 상황으로부터 싸움에서 멀어지지 않고 전체 시즌을 관리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같은 해, 같은 챔피언십에서 22명의 파일럿이 포함된 그리드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그리드에는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모터사이클 역사에는 경쟁 전통을 가진 가족들이 있다. 아고스티니, 로버츠, 슈완츠는 역사책에서 여운을 남긴다. 포뮬러1에서는 빌레브나 힐이 아버지와 아들이 세계 챔피언십을 우승했지만 서로 다른 해에 이루어졌고 같은 시즌에서 직접적인 라이벌로 맞붙지는 않았다. 슈마허 형제는 포뮬러1에서 동시에 경쟁했으며 랄프는 승리를 거두는 동안 미헬은 타이틀을 쌓았지만 결코 챔피언십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테니스에서는 브라이언 형제가 수년 동안 복식에서 지배했지만 복식은 협력적인 형태이다. 여기서는 각자가 얻는 점수가 다른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빼앗기는 개인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2025년 세팡에서 일어난 일을 독특하게 만드는 차원이다. 말레이시아 서킷은 수학이 이전 몇 주 동안 쌓아온 것을 확인한 무대였다. 알렉스는 준우승을 확정지었고 마르크는 이미 타이틀을 차지했다. 두 형제 1위와 2위. 세계 모터사이클 챔피언십에서 가장 힘든 대회. 70년 이상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기록의 실제 배경이다.
2025년 알렉스 마르케스의 준우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를 앞서온 해들을 이해해야 한다. 알렉스의 모토GP 엘리트로 가는 길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근 챔피언십 역사에서 어떤 선수도 겪어본 적 없는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여정 중 하나였다. 알렉스는 다른 어떤 가족에서도 헤드라인과 축하를 불러일으킬 만한 경력을 가지고 하위 카테고리에 도달했다. 2014년 모토3 세계 챔피언, 2019년 모토2 세계 챔피언,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에서 2개의 세계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카테고리는 챔피언십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해왔다. 마베릭 비냐레스는 모토3 챔피언이었다. 호르헤 로렌조는 예전 250cc에서 지배적이었다. 다니 페드로사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챔피언이었다. 이들은 그 목록에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알렉스 마르케스도 그들 사이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를 뛰어난 재능의 카테고리에 놓이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력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이력서가 존재하는 맥락이었다. 마르크 마르케스는 2013년 20세의 나이에 최고 카테고리에서 데뷔 시즌에 모토 GP 첫 챔피언십을 차지했다. 기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발렌티노 로시의 전성기 이후로 스포츠가 보지 못한 속도로 타이틀을 쌓았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모토GP 세계 챔피언십 6호의 우승. 전문가들이 전통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묘사한 주행 방식,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경사각과 회복 순간을 가진 라이딩. 마크는 단순히 그의 세대에서 최고의 라이더가 아니었다. 그는 어떤 비교 결과도 부족하게 만드는 통계적 이상이었다. 2020년 알렉스가 레프솔 혼데서 마크의 팀 동료로 모토GP에 들어섰을 때 상황은 복잡해질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지배적인 라이더인 형과 팀을 공유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오토바이로 여겨지는 기종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왕의 카테고리에서 첫 시즌을 보내는 것. 그런 상황의 압박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라이더들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팬이 없는 해와 팬데믹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서킷으로 인해 복잡해진 그 시즌의 결과는 알렉스가 피해야 했던 내러티브를 정확히 부추겼다. 비판은 스포츠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강도로 쏟아졌다. 대중과 미디어의 일부는 알렉스가 자신의 공로로 모토 GP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의 영향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불공정한 질문으로 증거는 전혀 없었고 공개 경쟁에서 얻은 2개의 세계 타이틀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박되었다. 하지만 논리는 항상 대중의 인식을 지배하지는 않으며 특히 비교 가능한 대상이 스포츠의 기준을 재정의한 사람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중의 대부분이 보지 못한 것은 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매 주말마다, 매 결과마다, 매 비판마다 주변 사람들이 비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적 훈련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비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방어적인 발언으로 도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준비, 팀과의 기술적 소통,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모토2에서의 수년은 오토바이 간의 차이가 최소화되고 라이더가 거의 유일한 차별 요소인 카테고리에서 그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진전은 옆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카티와 함께 그레시니 레이싱으로의 이적은 그의 경력에 필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팀 동료로서 형과의 직접 비교에서 벗어나 그의 라이딩 스타일에 더 잘 맞는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서 알렉스는 처음부터 그의 경력을 지켜본 사람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된 일관성의 수준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었을 때 세상이 본 것은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조용히 쌓여온 과정의 정점이었습니다. 2020년 7월 19일 헤레즈 서킷에서 마르크 마르케스는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수백 번 지나쳤던 3번 코너에 진입했다.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문제없이 빠져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마르크는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예비 오토바이에 타기 위해 차고로 돌아가려 할 때 그는 오른쪽 팔의 산관골이 세 조각으로 부러진 상태였다. 같은 날 오토바이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은 그의 경력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꾼 일련의 의학적 합병증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수술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금속판을 고정하던 나사가 풀렸다. 두 번째 수술이 있었다. 그 후 감염이 발생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전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복시 문제로 인해 그는 몇 달 동안 트랙에서 멀어졌다. 팔은 초기 예측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완전한 움직임을 회복했다. 팔이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마르크는 그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복시는 아마도 전체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였을 것이다. 시속 200km로 코너를 돌면서 2배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모토GP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마르크는 다른 누구도 일관되게 찾을 수 없는 한계로 모터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여 자신의 주행 철학을 구축한 파일럿이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감각 시스템이 손상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정지하게 된다. 그 몇 달 동안 알렉스는 지속적인 존재였다. 언론이 선호했을 법한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더 구체적이고 유용한 형태로. 마르크가 팔의 움직임을 회복하고 시력을 치료하는 동안 알렉스는 경쟁하고 경험을 쌓으며 모토G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내부에서 이해하고 오직 모터사이클 위에서의 시간만이 주는 성숙도의 수준을 갖추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두 형제가 서로에게 필수적이라고 묘사한 대화에서 공유되었으며 이는 마르크의 회복 과정의 일부로 단순한 신체 재활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마르크의 복귀에 대한 심리적 차원도 마찬가지로 복잡했다. 몇 달 동안 경쟁하지 않고 다시 모터사이클에 오르는 것은 어떤 파일럿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몸이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정확도로 다시 작동할 것인지 의심한 후에 돌아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마르크는 단순히 모터사이클에 올라타고 근육 기억이 나머지를 처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신뢰를 적극적으로 재구축해야 했고 한 바퀴씩, 한 경주씩 결과가 그의 진정한 잠재력을 반영하지 않는 과정의 단계가 있을 것임을 받아들이며 그 결과를 자신이 도달한 수준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신호로 읽고 싶은 유혹을 견뎌야 했다. 혼데서의 퇴출과 두카티 그레시니로의 이적, 그리고 이후 그레시니 공식팀과 두카티로의 도약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마르크가 필요로 했던 경쟁 환경의 재창조를 의미했다. 혼다와 함께한 마지막 몇 년은 더 이상 그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오토바이와 싸우는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일본 제조업체는 이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두카티에서 그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기계를 발견했고 이는 그가 적응해야 했지만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진 느낌을 다시 되찾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돌아왔을 때 세계가 알던 마르크 마르케스가 함께 돌아왔다. 2025년 챔피언십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부상, 잃어버린 시간, 공적 및 사적 의구심, 힘든 세월이 본질을 침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이었다. 마르크 마르케스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역경의 부재가 아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그리고 2025년 그 대답은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문서화되고 관찰된 회복 과정 중 하나의 원을 닿는 세계 챔피언십이었다. 한 파일럿이 보내는 시즌이 있고 한 파일럿이 구축하는 시즌이 있다. 알렉스 마르케스의 2025년 성적은 확실히 이 부 리그의 것이었다. 이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경쟁자들이 실수한 결과도 아니었다. 이는 기술적 결정, 주행 적응, 그리고 알렉스 자신이 수년간 불리한 조건에서 다듬어온 정신적 관리에 누적된 결과였다. 현대 모토GP는 일관성이 이전 세대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챔피언십이다. 현재의 형식은 토요일에 스프린트 경주를 포함하여 주말에 두 번째 포인트 세트를 추가하고 챔피언십에서 위치를 쌓거나 잃을 기회를 2배로 늘린다. 이는 시즌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리더보다 한 바퀴에 7초 느리게 주행하지만 모든 경주에서 톱 5 안에 드는 선수는 5번의 경주에서 이기지만 4번의 포기를 겪는 선수보다 챔피언십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 순간적인 최고 속도는 몇 달 동안 일관된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내는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잃었다.
알렉스는 이러한 구조에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찾았다. 그의 주행 스타일은 결코 예선에서 2초의 차이를 내고 폴에서 지배하는 유형이 아니었다. 그는 대부분보다 타이어를 더 잘 관리하고 다른 선수들이 마모로 고통받을 때 마지막 바퀴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며 언제 위험을 감수하고 언제 위치를 보호해야 할지를 충분히 전술적으로 읽어내는 유형이었다.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은 규칙성을 보상하는 형식에서 막대한 누적 이점으로 변모합니다. 팀과의 기술적 관계도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알렉스는 그레시니에서의 세월 동안 엔지니어들과의 소통 능력을 발전시켜 감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트랙의 어떤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이는 팀이 더 정보에 기반한 빠른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모토GP 주말에서는 자유 연습과 경주 사이의 시간이 제한적이며 조정이 불완전한 정보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소통 능력은 한 바퀴당 몇 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당 몇 분의 차이는 스프린트를 포함해 22개의 서킷과 44번의 경주에서 곱해져 챔피언십에서 순위를 바꾸는 포인트로 변모합니다. 세팡이 준우승의 수학적 확인의 무대가 되는 것은 추가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말레이시아는 기후 조건이 지속적인 불확실성 변수를 추가하는 서킷 중 하나입니다. 온도와 습도는 타이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며 브레이크 압력과 가스 개방 지점을 조정하면서 촉각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항상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제한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알렉스가 수년 동안 기른 정확한 감각과 적응력을 보상하는 환경입니다. 2025년 알렉스의 시즌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점수와 순위 그 이상으로 대중의 서사가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한 순간이었다. 수년 동안 그의 어떤 결과 뒤에는 그가 가진 성이 없었다면 그곳에 도달했을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왔다. 2025년에는 그 질문이 의미가 없어졌다. 마크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늘은 사라지기에는 너무 길다. 알렉스의 결과는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할 차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모토GP 세계 챔피언십 준우승은 성과와 형제의 성에 관계없이 스스로 말해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같은 가족 안에서 같은 챔피언십에서 이룬 그 독립성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개인적 성취였을 것이다. 이 기록이 75년 이상 걸린 이유가 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거나 어떤 가족도 충분한 재능을 생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필요한 요소들의 조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시작은 재능이다. 두 형제가 모토GP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연속적으로 세계 모터사이클의 가장 까다로운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하위 카테고리는 가족의 공로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다. 그들의 경쟁은 젊은 파일럿들이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팀과 함께 제한된 자릿수를 놓고 싸우는 극도로 실력 중심적입니다. 한 가족이 모토GP 파일럿을 배출하는 것은 이미 비범한 일입니다. 같은 세대에서 2명을 배출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리합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토GP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한 대가 지배하고 다른 시기에는 구조적으로 열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한 파일럿이 정점에 있고 다른 시기에는 나이 또는 부상이 그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두 형제가 챔피언십의 상위 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정점에 있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그 위치를 놓고 싸울 수 있는 기술적 자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열등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면 아무리 잘 운전해도 필요한 점수를 쌓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부상해서 회복 중이라면 아무리 재능 있는 형이라도 그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차원도 추가해야 합니다. 같은 챔피언십에서 경쟁하는 두 형제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영구적인 이중성을 겪습니다. 한 명의 승리는 다른 한 명의 패배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얻는 점수는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의 총점에서 차감됩니다. 가족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유된 역사, 진정한 애정, 형제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이 포함됩니다. 이는 경쟁적인 맥락에서 인센티브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함, 소통, 그리고 모든 형제가 압박 속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마르케스 가족은 이 이중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주는 대답은 서로를 지원하지만 양보 없이 경쟁한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들리지만 상당한 감정적 정교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와 알렉스가 같은 순간의 트랙에 있을 때 누가 양보할지에 대한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른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에서 내린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형제로서 경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즌 내내 이러한 분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균형을 요구합니다. 드물게 언급되지만 성취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지원 구조입니다. 마르케스 가족은 리에이다의 작은 마을 세르베라 출신으로 모터사이클은 전문 프로젝트가 되기 전 가족의 열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줄리아 마르케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트랙에 데려갔으며 이는 재능을 관리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나누는 애호가로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 로세르 알렌타는 수년 동안 가족 전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존재였습니다. 부상, 비교, 불확실한 세월을 통해 하나로 뭉친 그 핵심은 모든 것이 세워진 토대였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 이 성과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재능, 두 사람에게 적합한 오토바이, 두 사람에게 적합한 시기, 두 사람을 위한 심리적 관리, 그리고 중대한 부상이나 구조적 기술 문제, 불리한 상황이 모든 다른 요소가 제자리에 있을 때의 융합을 깨지 않기를 바라는 행운. 수십 년을 기다려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팬들이 2025 시즌을 기억할 때 아마도 마르크 마르케스의 챔피언십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르케스 형제가 역사를 만든 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르크는 모토GP에서 본 가장 인상적인 복귀 중 하나를 완수했습니다. 알렉스는 확실히 세계 엘리트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어떤 가족도 이룩하지 못한 것을 함께 이뤘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또 하나의 기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의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스가 말했듯이 10년 후 그들은 아마도 소파에 앉아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의 정점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마르케스의 이 업적을 모토GP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들 중 어디에 두고 싶나요? 댓글에서 읽겠습니다.